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게임 이론이 나오거든요. 우리 재정학에서 공공재 설명할 때 좀 나와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할 텐데, 사실상 이제 우리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독점적 경쟁이 있고 과점이 있고 독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 경쟁하고 독점적 경쟁을 설명을 했었죠. 완전 경쟁하고 독점적 경쟁은 다 성격이 똑같지만, 완전 경쟁은 제품이 동질적이니까 독점력이 전혀 없지만 독점적 경쟁은 미약하지만 독점 행사할 수가 있다. 약간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근데 독점은 공부했고요. 과점이 뭐냐면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되는 시장이에요.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점하고 과점, 독과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공 서비스,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있잖아요. 항공 서비스랄지 무슨 뭐 삼성, LG, 휴대폰이랄지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이 과점 시장이거든요. 아니면 정유사 같은 거 있잖아요. SK엔크린, 현대오일뱅크, S오일, GX 칼텍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과점 시장인데, 그러니까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기업과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과 밀접한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이 상대 기업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항공 인하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금호아시아나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도 뭔가 결정에 의해서 대한항공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뭔가 자기 자신의 또 대응 전략을 또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과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알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소수의 대기업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걸 게임이라는 요소로 가지고 분석하는 게 게임 이론이거든요. 게임 이론. 그래서 이제 게임의 요소를 보게 되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자가 필요하겠지, 플레이어. 경기자가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경기자들 전략이 있겠죠. 그럼 각 경기자들이 전략을 가지고 게임을 수행하는 결과 각 경기자에 주어지는 보수가 주어지겠죠. 보수. 그래서 그 경기자 전략 보수를 모두 한 방에 보여주는 표가 있어요. 그걸 보수 행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수 행렬. 자, 5월 전략 균형이 나와 있는데 5월 전략이라고 하는 정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전략이 5월 전략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전략이 5월 전략이다. 그래서 그 5월 전략의 짝이 바로 5월 전략 균형이 되거든요. 먼저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이 나와 있어요. 용의자의 딜레마. 이게 원래 원 논문의 제목은 프리스너스 딜레마,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해석을 했죠. 왜냐하면 이 제목이야 죄수의 딜레마지만 그 상황이 용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용의자는 심증과 물증이 있어서 신문을 진행하는 상황이고 죄수는 이미 형이 확정돼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죄수 아닙니까? 이 상황은 지금 용의자거든요. 그러면 두 용의자가 검거가 돼서 이제 각 용의자를 독방에 가뒀어요. 독방에 가둔 다음에 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비협조적 게임이 되는 거예요. 비협조적 게임이 돼요. 두 용의자가 무슨 야 우리 부인하자 그래 약속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종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학교를 파하고 나서 운동장에 놀지 말고 바로 집에 가서 숙제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멀리서 우리 반 학생들이 2명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쁜 나머지 그걸 좀 동영상을 찍어 놓거나 사진을 좀 찍어 놔야 되는데 바쁜 나머지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두 학생을 따로따로 불러서 신문을 진행합니다. 어제 놀았니 안 놀았니? 그래서 둘은 서로 이제 따로따로 신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야 우리 부인하자. 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둘 다 자백을 했다고 합시다. 둘 다 자백을 했다면
그게 놀았던 것이 정확히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니들 집에 가 숙제하라고 했더니 자식들이 말이야 놀았어? 안 되겠다. 손바닥 내! 해갖고 5대씩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둘 다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하게 되면 둘 다 부인하니까 그 5대를 때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심증이 있거든. 내가 봤거든요. 물증이 없는 거야. 물증이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니까 5대를 때릴 수는 없고요.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밤만 대지만 때리는 거야. 야, 니들 끝까지 부인하니까 내가 이번 넘어가는데 한 번만 니들 걸리면 혼나가지고 꽉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학생은 자백을 했고요. 한 학생은 부인을 했단 말이야.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자백한 학생은 굉장히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부인한 애는 어떻게 될까? 아주 착사를 내겠죠. 20대를 때 20대를.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걸 보수행렬을 그리는 거예요. 보수행렬을 이렇게 보수행렬을 그려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용의자 A가 있고요. 용의자 A가 있고 자 용의자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를 적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적어야 되겠죠. 범행을 자백할 것이냐 범행을 부인할 것이냐. 얘는 용의자 A의 전략이고요. 용의자 B의 전략 적겠죠. 자백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전략을 적고요. 근데 마지막 보수를 적어야 되는데 이제 보수는 앞에 걸 플레이어 1, 2 그리고 1, 2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자백을 했다. 그럼 둘 다 5년형씩 즉 5대씩 맞는다는 얘기지. 둘 다 부인했다. 그러면 1년형씩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꿀밤 한 대씩. 근데 한 사람은 자백을 하고 한 사람은 부인을 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플레이 1의 보수이기 때문에 용의자 A는 0년, 부인하는 20년. 여기는 20년, 0년이 되겠죠. 그러면 그 5월 전략을 찾아보죠. 5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전략이에요. 그러면 용의자 B가 이제 용의자 A 입장에서 용의자 B가 자백을 했다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비협조적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백했는지 부인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의자 B가 자백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용의자 A는 자백할까 부인할까? 자백하겠죠. 5년, 20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용의자 B가 부인했다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자백하면 0년, 부인하면 1년, 자백하겠죠. 그럼 상대방이 자백을 하든 부인하든 나한테 유리한 전략은 자백이죠. 용의자 B도 마찬가지죠. 용의자 A가 자백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뒤에 걸 비교해야 되겠죠. 자백하면 5년, 부인하면 20년, 자백하겠죠. 용의자 A가 부인했다는 가정하에서 용의자 B가 자백하면 0년, 부인하면 1년, 자백하겠죠. 그러니까 자백이 결국은 5월 전략 균형이 된단 말이야, 이거. 그런데 이 5월 전략 균형이 한번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 이 균형의 성격을 찾아보게 되면 두 용의자 모두가 부인하게 되면 1년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용의자의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두 용의자 모두가 자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용의자들이 서로 딜레마에 빠졌다. 용의자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러분들 뭐야? 비효율적이죠. 둘 다 부인하게 되면 1년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자백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균형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의 성격은 두 경기자 모두의 보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자 모두의 보수를 감소시키는 전략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즉 비효율적이다.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나와 있죠.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파레토는 경제학자, 이탈리아 경제학자 이름이거든요.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나와 있는데 두 경기자 모두의 보수를 증가시키는 전략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카르텔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카르텔.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합이죠. 담합. 해갖고 두 기업이 이제 담합을 하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할까? 그 처음처럼 하고 차미슬 후레쉬 우리가 이제 막 모아갖고 야 우리 이번에 가격 올려봤자 두 기업이 올려봤자 소주 이거 있지 1,000원인데 안 된다 우리 1,500원에 올려봤자 이렇게 담합을 책정을 했다고 합시다. 담합 책정을 했어요. 책정을 했는데 그러면 용의자는 보수를 한번 보게 되면 보수를 볼게요. 그래서
A 기업과 B 기업이 이제 해갖고 이제 어떻게 될까? 협정을 준수할 것이냐, 협정을 위반할 것이냐, 여기도 협정을 준수할 것이냐, 위반할 것이냐 볼게요. 둘 다 협정을 준수하잖아요. 준수하게 되면 90씩 가져가요. 둘 다 협정을 위반했어요. 그럼 30씩 가져가요. 근데 한 사람은 준수, 한 사람은 위반했다. 20, 100, 120이야.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몰래 위반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나 혼자 몰래 위반하면 시장 싹 쓸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위반하는 100을 가져가지만 준수하는 20을 폭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가 준수하고 B가 위반했다. 준수한 놈 폭망하고 위반 놈은 100을 가져가는 거예요. 둘 다 준수하면 90씩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이 용의자 딜레마 상황도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거지. 나만 자백하고 쟤는 부인해 주는 거야. 그쵸? 나만 자백하고 쟤는 부인해 준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용의자 B가 지만 자백하고 상대방 부인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건 나만 자백하고 쟤는 부인하는 거야. 근데 약간 거기다 손실을 보더라도 두 기업 모두가 두 용의자 모두가 공생하는 길은 뭡니까? 부인이죠. 근데 결국은 공멸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용의자 딜레마 상황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게임의 규정 찾아볼까요? 기업 B가 준수했다는 가정하에서 A가 준수하면 90, 몰래 위반한 게 낫겠지. 위반이 나아요. 상대가 지금 위반을 했어. 나 혼자 준수해봐. 피보죠. 나도 차라리 위반한 게 나아요. 그럼 상대방이 준수하든 위반하든 위반이 나는 거예요. 위반이 우월 전략 균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야? 나만 위반하고 상대방을 준수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둘이 공생하는 길은 준수죠. 위반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용의자 딜레마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텔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카르텔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장사를 한 번 하고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배신 때려가지고 위반했어. 그 다음 게임이 또 상대방도 이제 어떻게 된다? 위반으로 공격해오겠죠. 그러니까 게임 반복되니까 준수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게 용의자 딜레마가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 용의자 딜레마 상황이 그대로 우리 공공재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이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강한 개념이야. 약간 약화된 개념이 내쉬 균형이에요. 내쉬 균형은 이제 뭐냐면 이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A라는 전략이 있고요. A라는 전략이 있고 B라는 전략이 있어. 전략이에요. A라는 전략이 있고 B라는 전략이 있는데 우월 전략 균형은 뭐라고요? 상대방이 A하든 B하든 A. 그게 우월 전략 균형이었잖아요. 너무나 강한 개념이야. 약간 약화된 개념이 이제 내쉬 전략이야. 어떤 거냐? 상대방이 A라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A라는 전략을 선택을 해요. 반대로 보는 거야. 내가 A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은 A를 해주면 내쉬 균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B라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내가 B라는 전략을 선택했어요. 반대로 내가 B라는 전략을 선택해서 상대방한테 B를 해주면 내쉬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지. 상대방이 A하면 A하고 B하면 B하니까. 우월 전략 뭐라고? 상대방 A하든 B하든 A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약화된 개념이 내쉬 균형이에요. 그래서 내쉬 균형의 어떤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갖고, 여기다가, 이제, 기업 A, 그러니까 기업의 A1 전략, A2 전략 있고, 기업 B는 B1 전략, B2 전략 이렇게 써요. 그쵸? 그럼 여기가 10, 7, 7, 10, 5, 5라고 합시다. 자, 일단 우월 전략 찾아볼까요? 기업 B가 B1을 선택했을 때 기업 A는 10, 15, A1 선택하겠죠. 기업 B가 B2 하면 5, 7, A2 하겠죠. 우월 전략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쉬 균형, 약간 약화된 내쉬 균형 찾아봅시다. 기업 B가 B1 하게 되면 기업 A는 5, 10, A1 하겠죠? 반대로 보는 거예요, 다시. 기업 A가 A1 하면 기업 B는 뭐 할까? 7, 5, B1 하겠죠? 내쉬 균형 되죠? B1 하면 A1하고 A1 하면 B1 하니까 이해되세요? 자, 기업 B가 B2 했어요. B2 하면 5, 7, 기업 B는 A2 하겠죠. 기업 A가 A2 하면 기업 B, 5, 10, B2 하겠죠. 그러니까 B2 하면 A2, A2 하면 B2. 이것도 내쉬 균형이 되죠. 내쉬 균형이 되죠. 그러니까 내쉬 균형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생산조소 시장 이론 들어갑시다. 생산조소 시장 이론. 자, 여러분들 생산조소 시장은 약간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는데 우리 재정학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생산조소 시장에서는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입장이 바뀌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생산조소 시장, 노동시장만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는 가게는 소비자 역할을 담당했고 기업이 생산자 역할을 담당했지만, 생산조소 시장에서는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 가게가 노동을 공급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입장이 바뀌죠. 입장이 바뀌게 되고, 또 뭐냐면 우리가 생산물 있잖아요. 생산물 시장에서 내가 어떤 물 한 통을 사서 먹었어요. 그 물 자체가 좋아서 먹은 거지. 물 자체를 수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 물을 마셨다? 물을 구입해서 마셨다? 그럼 뭐야? 물 자체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본원적 수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기업이 노동자를 사갖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산물 시장에서 빵을 먹었으면 빵 그 자체가 좋아서 내가 빵을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노동을 수요했다. 노동 그 자체가 좋아서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노동을 수요를 해? 노동을 고용을 해야 생산이 되니까. 왜 생산을 해야 돼? 아니, 물건이 팔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이 자꾸 팔리니까. 물건이 팔리니까 어떻게 된다? 생산물 시장에서 자꾸 물건이 팔리니까 노동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팔리면, 생산물의 수요가 많아지면 노동 고용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파생수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 수요지만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뭐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어진 수요다. 파생수요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 용어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생산요소 시장의 이용대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함수가 자, 생산함수 이윤 이렇게 있잖아요. 이윤이 총 수입 빼기 총 비용 이윤이잖아요. 이윤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문제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문제면 이 이윤 함수를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했다고요. 그래서 총 수입을 생산량으로 미분하고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미분을 해요. 그쵸? 그래갖고 했더니 얘가 MR, 얘가 MC가 됐죠. 이게 뭐가 돼야 돼? MRMC. 그래서 제가 MR이 MC보다 크면 생산량을 증가시켜라. MR이 MC보다 작으면 생산량을 줄여라 그랬어요. 그쵸? 언제까지? MR과 MC가 일치하는 것까지. 이게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조건이었죠.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윤극대화 노동량을 찾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몇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이윤극대화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윤극대화 노동량을 찾는 문제야. 노동량. 그러면 우리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찾는 문제면 이윤함수를 생산량에 대해서 미분했지만 이윤극대화 노동량을 찾는 문제면 노동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TR을 노동으로 미분하고 또 TC를 노동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수입의 증가분이 이걸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예요.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비용의 증가분이 임금이에요.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MRPL, MFCL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시장 완전 경쟁이라는 가정이 들어가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건데, 일단 그러면 VMPL이 W보다 커요. 그러면 노동 투입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VMPL이 W보다 작아. 그러면 노동을 줄여야 돼요. 언제까지? VMPL과 임금이 일치할 때까지.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VNPL 봐보세요. VNPL은 뭐냐면 한계 생산물의 시장 가치거든요. 한계 생산물의 시장 가치야. 그러니까 그럼 VNPL이 있으면 한계 생산물의 시장 가치니까 P 곱하기 NPL이 되는 거예요. 자, 노동자 한 명을 고용했습니다. 노동자를 한 명 추가로 고용했더니 생산량이 10개가 늘어났어요. 10개가. 자, 그러면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생산량의 증가량이 10개죠. 10개죠. 10개인데 그 노동자가 지금 10개의 생산량을 추가로 생산을 했지만 과연 그게 10개라는 것이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 원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럼 그 재화의 가격을 곱해주면 되겠죠. 1,000원. 그 노동자가 새로 창출한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이 되겠죠. 10,000원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노동자를 한 명 고용을 했더니 10개가 생산이 더 됐고 그걸 팔 때마다 얼마야? 1,000원이 생기고 그러면 총 얼마가 생기는 거야? 나한테 들어온 총 매출액은 10,000원의 총 매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매출액이 증가하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VNPL이. 그러니까 그리고 자 우리 TC가 WL이죠. TC는 WL 더하기 RK잖아요. 이때 그러면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비용이 증가하면 배웠잖아요. 이거 임금 아닙니까?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 임금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이것도 MRMC예요. 얘도 MRMC야. 이 MRMC는 생산을 했을 때 MRMC고 노동 고용했을 때 MRMC예요. 노동 하나를 고용했을 때 수입이 증가하고 노동 하나를 고용했을 때 비용이 증가하는이라는 얘기입니다. 감 잡으셨죠? 그래서 VNPL과 W가 일치할 때 이윤율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생산함수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가 L제곱 K제곱으로 해볼까요? 그 이때 이제 단기의 자본은 고정돼 있으니까 K가 만약에 1로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L제곱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100개를 이제 이윤국대 생산량을 MRMC를 통해서 이윤국대 생산량을 정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윤국대 생산량을 딱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100개가 나온 거예요. 100개가. 그러면 노동량은 10명 고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윤국대와 생산량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이윤국대와 노동량이 정해지는 거고 10의 제곱팩이잖아. 이윤국대 노동량이 정해지면 자동적으로 이윤국대 생산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윤국대 생산량을 정하는 이 문제하고요. 이윤국대와 노동량을 정하는 이 문제는 결국 동일한 문제로 규결이 되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 아프니까 재정학에서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그 VNPL, W 이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만. 알겠죠?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이에요.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갖고 가격을 정해주잖아요. 가격을 이렇게 정해주잖아요. 정해주면 이게 개별 기비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었죠. PQ. 그럼 얘가 P고 AR이고 MR이잖아요. M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C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MC가 이렇게 동일한 논리로 있잖아요. 동일한 논리로 보자. W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야.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뭘 정해줄까? 임금을 정해줘요. 그럼 얘가 임금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임금이 정해져 있고 WL.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MPL 있잖아. MPL은 한계 생산성은 체감하죠. 한계 생산성 체감한다 그랬죠? MPL. 체감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여기 5라고 합시다. 그러면 5명을 고용할 때 한계 생산물이 10개야. 그러면 6명을 고용할 때 한계 생산물이 9개라고 합시다. 그럼 가격이 1,000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가격이 1,000원이면 노동을 5명 고용하게 되면 한계 생산물 가치는 10,000원이 되는 거고 6명은 9,000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게 VNPL 곡선은 MPL 곡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단위가 어떻게 개에서 원으로 바뀐 것 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VNPL도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VNPL도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VNPL과 W가 일치하는 점, 여기서 이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도 이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격을 여기서 정해주면 이만큼을 생산하고, 여기서 정해주면 이만큼 생산하고, 여기서 정해주면 이만큼을 생산하잖아요. 이게 뭐가 돼? 그래서 공급곡선이 되는 거잖아요. MC가 공급곡선 우리 배웠잖아요. 다시 보세요. 기업이 이만큼의 시장에서 임금을 이게 완전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의 시장에서 이만큼의 임금을 정해주면 이만큼을 노동을 수요하겠죠. 기업은 이제 노동을 수요하는 입장이니까. 그다음에 임금을 여기서 정해주면 이만큼 노동을 수요하는 거예요. 임금을 이렇게 정해주면 이만큼 노동을 수요하는 거예요. 얘가 노동 수요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NPL이 결국은 노동 수요곡선이 된다 그 얘기예요. 노동 수요곡선. 자, 되고 이제 노동 공급곡선 봅시다. 노동 공급곡선. 자, 이 노동 공급곡선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노동 공급곡선. 이거 재정학에서 그대로 나와요. 지금 우리는 다시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는 재정학의 기초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통으로 그대로 수식 그대로 등장을 해요. 그대로. 자, 그래서 미리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쉬워요. 공부합시다. 가계의 목적은 뭐다? 효용극대화. 가계의 목적 효용극대화. 기업의 목적은 이용극대화. 가계의 목적은 효용극대화. 기업의 목적은 이용극대화. 알겠죠? 그럼 끝까지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했죠. 가계는.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들 수요 곡선이 존재를 했죠. 그런 수요 곡선은 무슨 과정을 거쳐서 도출됐다? 가계의 목적은 효용극대화니까 효용극대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죠. XJ, YJ.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PX, X가 있어요. 그러면 자, XJ 예산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가격이 이만큼일 때 XJ화를 이만큼을 소비했어. 근데 가격 XJ화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하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무차별곡선이 여기에 꽂혔어. 가격이 하락했던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죠. 이게 XJ화에 대한 수요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곡선의 모든 점들 있죠. 모든 점들은 뭐야? 효용극대화점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은 효용극대화 과정을 통해 수요곡선이 도출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공급곡선이 존재를 했죠. 기업은 공급곡선이 여기다 쓸까? 자,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도출됐어요. 공급곡선은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용극대화. 공급곡선이 뭐였어요? MC곡선 있죠. MC가 공급곡선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정해주면 MRMC가 여기야. 그럼 여기가 이용극대화. 여기서 가격을 좀 MRMC 여기야. 이용극대화. 모든 점 이용극대화점을 통해서 공급곡선이 도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입장이 바뀌죠.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수요곡선, 이제 임금 수요곡선이 돼요. 그러면 기업들의 노동 수요곡선, 기업들의 노동 수요곡선은 무슨 과정을 거쳐서? 기업들의 노동 수요곡선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용극대화, 기업목적 이용극대화라니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VNPL 있잖아. VNPL. 그랬으면 임금을 여기서 정해주면 VNPLW 여기서 고용을 하고. 왜? 이 점에서 VNPLW 이용극대화 아닙니까? 임금을 여기서 정해주면 VNPLW 여기서 이용극대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이용극대화. 이용극대화 과정을 통해서 노동 수요곡선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물 시장의 수요곡선, 생산물 시장의 공급곡선, 노동 시장의 수요곡선, 마지막 노동 시장의 공급곡선. 누가 노동을 공급해? 가게가. 무슨 과정? 그렇죠. 효용극대화.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그래서 노동 공급곡선은 어떻게 된다? 노동자의 효용극대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이 된다.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노동 공급곡선 도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야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자 이거 완전히 우리 지금 재정학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나와 그대로 이거. 자,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 소비자는 두 개의 저하 있죠.
X제하고 Y제와 두 개의 재화를 소비해서 효용을 느꼈죠. 효용을 느꼈고 이런 예산제약이죠. BXX 더하기 BYYM 이런 예산제약화에서 효용을 극대화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노동자는 HM이에요. 그 H는 뭘까? 여가시간이에요. 여가시간이고 M은 임금소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X제와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효용이 커지고 Y제와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효용이 커지죠. 그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가 시간이 증가지면 효용이 커지고 그럼 일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 놀고 싶죠. 여가 시간이 커지면 효용이 커지고요. 임금소득이 커지면 효용이 커지겠죠. 임금소득이 커지면 효용이 커져요. 소득이 많으면 효용이 커지겠죠. 그런데 내가 X제화를 더 구입하게 되면 예산제약화에서 Y제를 더 구입할 수밖에 없고 Y제를 더 사면 X제를 덜 구입할 수밖에 없고 예산제약 때문에. 그럼 내가 여가 시간을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노동시간을 줄여야 돼.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임금소득을 증가시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여가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 변수는 X, Y죠. 여기도 선택 변수 HM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H하고 M이 선택 변수이기 때문에 예산 제약식에 H하고 M이 포함돼야 돼요. 그렇죠? 포함돼야 되는데 그러면 임금소득은 이렇게 되죠. 임금소득은 WL이죠.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W는 뭐야? 시간당 임금. 얘는 노동시간입니다. 노동량이 아니에요. 시간당 임금과 노동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다. 2시간 일했다 20,000원 버는 거예요. 이게 시간당 임금과 노동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H가 포함돼야 돼. 예산제약식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T는 L 더하기 H예요. 그럼 T는 뭘까? 총 가용시간. 예를 들어 24시간.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뭐 16시간, 뭐 먹고 자는 시간 빼서 16시간 해놓고 하기도 하지만 일단 24시간 할게요. 그럼 24시간을 노동시간과 레이버, 여가 시간에 분배하는 거예요. H, 아워, 시간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 식을 갖다가 연립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M은 W 가르고 T 빼기 H가 되죠. 이 식이 도출되죠. T 빼기 H. 그래서 그러면 M은 어떻게 된다? M은 WT 빼기 WH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동자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 변수는 H하고 M입니다. H하고 M이에요. 이게 선택 변수고 W 외생 변수. 예산선 뒤집어지는 거예요. T도 외생 변수죠. T는 변할 수 없지. 24시간 변할 수 없지.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예산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시면 이렇게 여기가 H, M 있잖아요. 그럼 여가 시간.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될까? T가 되겠죠. 자, 봐보세요. M이 0이 돼야. M이 0이 되기 위해서는 H가 T가 돼야 여기 WT 빼기 WT가 되죠. 그 다음에 H가 0이면 W는 M은 WT가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소비자가 이 점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야? 임금소득이 전혀 없이 몰빵 놀았다는 얘기잖아. 최대한 놀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가시간 0이라는 얘기잖아. 24시간 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 곱하기 24시간. 시간당 임금이 10만 원이다. 그럼 24시간일 때 240만 원 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럼 이제 효용 극대화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있잖아요. 이때 자 이렇게 갈수록 여가시간이 늘어나잖아. 그럼 이렇게 갈수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이만큼인 거예요. 노동시간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때 효용대화 조건이 뭐다? 효용대화 조건이 MRS, HM이죠? HM. 그러면 얘는 MU 뭐라고요? MU. 위는 뭐야? H 아래쪽 M.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정말 지겹겠죠? MRS, HM. with HM. 이 누구게? M개. 누구에 같이? H에 같이. H 몇 개 같이? 한 개 같이. 됐죠? 이렇고 이게 이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고요. 예산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W죠. W. 그래서 얘가 W와 일치해야 돼요. 이 조건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효용 극대화 조건이 돼요. 그러면 임금이 변하게 되면 또 뭐야? 외생 변수가 변하면 산 자체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임금이 변했을 때 노동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임금 상승 효과.
또 뻔해. 뭐야? 대체 효과. 또 있겠죠. 그럼 이제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또는 여가의 상대 가격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여가의 기회비용. 앞으로 여가의 가격은 임금이에요. 앞으로 여가의 가격은 뭐야? 임금이야, 임금. 자, 보세요.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 됐어요. 그럼 내가 예전에 1시간 놀면 10,000원 포기했지만 이제 똑같이 1시간 놀면 20,000원 포기하는 거잖아. 여가의 가격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올라가면 여가가 비싸진 거야. 내가 1시간 놀았을 때 어떤 비용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세지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여가를 줄이는 거예요. 여가를 무엇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대체한다라고 하지 맙시다. M으로 대체한다고 하자고요. 왜냐면 HM이니까. 그리고 제가 대체 효과는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논의된다 그랬잖아요. 그 H고 여기가 변수가 M이니까. 그럼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 W가 커졌어. W가 커지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 거죠. 일산선에. 그러면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도 커지죠.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대신 임금 소득으로 대체했다라는 얘기는 뭐야? 결국은 일 열심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가를 임금으로 대체했다. 그래서 뭐야? 노동 공급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이게 대체 효과예요. 그 다음에 됐죠? 두 번째는 이제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 인컴 이펙트. 자, 임금이 올라갔어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겠죠. 임금 올라가면 더 많은 소득 버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가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시험지 나와요. 그럼 여가가 정상제라면 여가가 증가하겠죠. 증가하지만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라면 여가는 줄어요. 그러면 여가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노동 공급 시간이 줄어버리고 여가가 줄어버린다. 노동 공급 시간이 늘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그럼 여가가 정상제일 때 첫 번째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압도하면 노동 공급 시간이 늘어나겠죠. 늘어나지만 두 번째, 만약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면 노동 공급 시간 줄어버려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재정과 강의 시간 때 무지막지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걸 이렇게 다 뭐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대체 효과는 앞으로 상식, 소득 효과는 비상식이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임금이 올라가면 상식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게 상식 아니야? 소득 효과는 비상식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올라갔어. 상식이 비상식을 압도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겠네.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상식이 어떤 거냐면요. 이거야.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에서 20,000원 뛰었어. 그러면 예전에 내가 1시간 일해서 10,000원 벌었지만 이제는 30분 일해도 10,000원 버니까 노동시간 줄여버리는 거예요. 비상식이야. 자, 알겠어요? 자, 여기다 적어놓을까? 저기 적어놓자. 앞으로 시험제 풀 때는 대체 효과는 상식, 소득 효과는 비상식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조심할 것은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야. 열등제일 때는 노동 공급은 반드시 증가죠. 그러니까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반드시 상식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 논리를 한번 우리가 다른 데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자, 근데 이거 헷갈려. 이 여가가 정상제인지, 뭐, 재화가 정상제, 그때는 헷갈려요. 근데 거기 한번 봐보세요. 71페이지에 정상제 같은 경우는 상식만 존재하죠. 근데 열등제가 이제 소득 효과가 비상식이야. 그쵸?
소득 효과의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말이에요. 비상식.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죠. 그러면 열등제일 때 대체가 상식이고 소득이 비상식이에요. 열등제만. 그러니까 정상제는 이게 상식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제는 비상식도 존재하지만 재화가 정상제일 때 상식만 존재하는 요건 약간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런데 열등제 봐보세요. 재화가 열등제일 때 소득 효과는 비상식, 대체권은 상식이야. 그럼 기편제 봐보세요. 기편제는 소득 효과가 대체보다 커요. 비상식이 상식보다 커버리니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감 잡으셨어요? 그런데 대체 효과가 0이야. 0일 때는 뭐야? 이거 레온티에프잖아요. 이때는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비상식만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 비상식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소득 효과만 존재하는 대체 효과가 없죠. 소득 효과만 존재하는 거예요. 상식만 존재하는 거 이때는. 여기 또 달라. 여기가 달라요. 이따 볼게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여기 그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우리가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저축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몰랐죠. 그럼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차입자의 저축은 반드시 드러났어요. 차입자의 저축은 반드시 드러났어요. 차입자는 이게 결국 뭐가 돼? 상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상식만. 그러니까 다시 재화는 정상제는 상식만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차입자만 상식만 존재하는 거야. 저축자가 상식 비상식이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상식적으로 저축은 늘어나지. 비상식 저축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체가 소득보다 커버리면 저축이 늘어나겠지만 소득이 대체보다 커버리면 저축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 다시 정리할게요. 재화가 정상제면 상식, 열등제면 상식 비상식을 따지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누구는 차입자는 상식만 존재하고 저축자는 상식 비상식.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비상식이 뭐였어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예전보다 더 적은 저축으로 동일한 이자 소득이 가능하니까 우리 저축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10%에서 20%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전에 100만 원을 예금하게 되면 10만 원 이자였지만 20%니까 이제 50만 원만 예금해도 10만 원 이자가 받으니까 우리 저축 줄여버리는 거예요. 상식 비상 이렇게 접근하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임금이 상승을 했을 때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상식만 존재하지만 정상제일 때는 어떻게 된다? 상식 비상식 따지라고요. 상식이 비상식보다 크면 노동급이 늘어나지만 비상식이 크면 노동급 줄어버린다. 그러니까 비상식은 결국 뭐냐면 예전보다 더 적은 노동시간으로도 동일한 임금소득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임금 올라도 노동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가가 열등제일 노동급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반드시 증가하는데 자 와장창 별표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황이지. 자 만약에 여기서 임금이 올라갔어요. 이거 볼게요. 여기서 임금이 올라갔어요. 임금이 올라가면 절편은 그대로 있고요. WT가 이렇게 커지겠지 절편값이. 그러면 여기에 꽂혔다. 무차고서 여기 꽂혔다 갑시다. 그럼 임금이 올라갔더니 뭐가 돼요? 노동시간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임금이 더 올라갔어요.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노동시간이 이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동시간이 이렇게 오히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W 해놓고요. 자 여기가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지만 이제 여기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이거 좀 논의를 했었죠. 교재 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나와 있죠. 23페이지. 후반 굴절 노동 공곡선.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단계에서는 대체가 소득보다 크지만 임금이 과도하게 막 시간당이 막 1억이야 1억. 임금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삶의 여유를 찾아 일을 안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후반 굴절 노동 공곡선 너무너무 중요한 노동 공곡선이고요.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후반 굴절 노동 공곡선이 도출되려면 여가는 반드시 정상제해야 돼요. 근데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반드시 노동 공곡선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야.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그 여가와 임금소득이 완전 보완관계에 있어요. 이때 또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완전 보완관계. 별표 중요합니다. 노동 공급은 반드시 감소해요. 얘는 비상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레온티에프 같은 거 보세요. 레온티에프 같은 경우는 L자로 꺾이죠. 그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득이 증가했을 때 X제 소비도 늘고 Y제 소비도 늘죠. 둘 다 정상제죠. 둘 다 정상제예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니까 정상제죠. 그러니까 여가도 정상제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얘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 대체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가가 정상제인 상태에서 상식이 존재하지 않고 비상식만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선은 노동 공급 줄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대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대체는 무차별성 이제 볼록해야 대체가 발생한다고요. 요게 대체 효과라고요. 근데 L자로 꺾여봐. 꺾이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게 변하지 않잖아. 대체 효과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야. 얘는 상식이. 얘는. 상식이 없고 비상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 확인 한번 해볼까? 그림으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H, M. 그럼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럼 노동시간이 이만큼이야. 노동시간이. 그런데 여기서 임금 올라가 보세요. 임금 올라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노동시간 줄어버리는 거야. 임금으로 노동시간 줄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레온티에프. 그래서 정리합시다. 여가가 정상제일 때는 상식 비상식을 따지고요.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노동구조 반드시 우상향. 레온티에프다. 완전 보완관계다. 반드시 우하향. 반드시 비상식만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172페이지에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이 나와 있잖아요.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 해갖고 근로소득세 또 이자율 나와 있죠. 근로소득 이자율 나와 있는데 그 근로소득세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걸 시험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어요. 당연히 이게 나오겠지. 왜? 세금 나오겠잖아. 최저가격이니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후 임금이 어떤 여자예요? 세금 내고 나면 세후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임금이 변했을 때는 보통 여가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지만 임금 이외의 요인 있잖아요. 임금 이외의 요인을 할 때는 이게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렇게 안 나와. 모든 그냥 암묵적으로 여가는 정상제라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에서는 재정학 시험 문제에서는 워낙 이제 논란이 많다 보니까 무조건 단 가로 열고 여가는 정상제다 이렇게 항상 주어져요. 보통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후 임금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 대체는 상식. 임금 떨어지면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소득 효과는 비상식. 노동력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걸까? 세후 임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비상식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똑같은 임금 소득이 가능해.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임금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자율. 자, 이자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자율은.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노동시간이 늘까 줄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노동시간이 늘어 상식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두 가지 이 안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일을 해서 노동 공급을 늘려갖고,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미래에 놀러 갈 것인가? 미래에 내가 놀 것인가? 아니면 현재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현재 놀고 나중에 일해서 갚을 것인가? 두 가지 이 안이 있는데 현재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해봐. 현재 놀아, 미래 놀아. 현재 노동공급을 늘려, 미래 노동공급을 늘려. 현재 노동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니까
현재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이자 소득으로 미래에 놀러 가겠지. 근데 내가 현재 이자를 올라갔는데 현재 내가 놀려면 엄청난 이자로 돈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이자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한다.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저축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저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 시간을 늘려가고 뭘 저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 첫 번째 저축자 있잖아. 자, 이자를 올라갔어요. 그럼 저축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체가 소득보다 크면 저축이 늘어나. 상식이 비상식을 앞두면 저축이 늘어났죠? 근데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면 저축은 줄었죠. 그런데 차입자 같은 경우는 차입자 같은 경우는 저축은 반드시 증가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축자는 상식이 비상식을 압도하면 노동 공급이 늘어나요. 이자율 올라갔을 때. 근데 비상식이 상식을 압도하면 노동 공급 줄어버리는 거예요. 차입자는 이자율 올라가면 노동 공급 반드시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미시경제학을 다 끝냈어요. 다 끝냈고, 이제 나머지 이제 거의 미시경제학이 거의 뭐 90%, 80% 차지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마무리 시간에 이제 거시경제학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